본격적인 공시메이트 진행에 앞서서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 방법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변형인의 기업 공시 연구소라고 검색하신 후에 입장하시면 되는데요. 공시 관련해서 각종 질문 남겨주시면 제 옆에 계신 변형인 대표님께서 친절하고 빠르게 답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첫 번째 기업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기업은 롯데케미칼입니다. 롯데케미칼은 1976년 설립돼서 1991년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주요 사업은 석유화학 제품의 제조 및 판매인데요. 국내 여수, 대산 및 울산 석유화학단지 내에 생산시설을 보유하고 있고요. 2020년 1월 롯데 첨단소재와의 합병을 통해서 기존 범용 제품 위주에서 고부가가치 제품을 포함한 포트폴리오로 사업을 확대했습니다. 기초소재사업부는 범용 제품 위주로 구성돼서 석유화학 산업에서 규모의 경제와 가격의 경쟁력이 중요한 경쟁 요소고요. 첨단소재사업부는 전방 산업의 영향으로 신제품 출시 및 단납기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기술력과 공급망이 중요한 경쟁 요소입니다. 최근 실적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2021년도 연결기준 매출액은 17조 8,051억 원, 영업이익 1조 5,357억 원을 기록했고요. 당기순이익은 1조 4,448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매출액은 전년 대비 45.7%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330.3% 증가했으며 당기순이익은 724% 증가했습니다. 회사는 대산 공장 재가동 및 석유화학 제품 전반 시황 개선으로 매출액과 손익이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기업 정보 알아봤고요. 대표님, 어떤 공시가 있었나요? 네, 최근 6월 들어와서 이 공시 건수가 좀 많습니다. 회사 풍무돈 보도에 대한 해명이 있었고요. 특수관계인에 대한 출자, 신규 시설 투자, 타법인 주식 출자 증권의 취득 결정, 정보 보호 현황까지 공시 리스트가 6월에 좀 많았는데 먼저 좀 차근차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월 8일자 공시 보겠습니다.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입니다. 회사 롯데 KCC 베어링 숏 리스트 포함 PI 첨단 소재 실사 돌입 더벨발 이 보도였는데 4월 21일자 보도였습니다. 회사는 이 PI 첨단 소재 인수에 참여를 좀 검토한 바가 있었다라고 좀 밝혔었는데 네네. 최종 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았다라고 좀 밝혔는데 내용 볼게요. 2022년 4월 20일 더벨에서 롯데 KCC 베어링 숏 리스트 포함 PI 첨단 소재 실사 돌입 관련 기사가 보도된 바 있었습니다. 당사는 PI 첨단 소재 인수 입찰에 참가를 했는데 6월 3일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지는 않았습니다라고 좀 밝히면서 PI 첨단 소재의 인수를 타진했지만 결국 또는 실패가 좀 됐었죠. 매가가 좀 안 맞았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 공시가 하나 있었고요. 두 번째 공시입니다. 특수 관계인에 대한 출자인데 롯데케미칼이 롯데 GS화학에 출자를 결정한 겁니다. 합작 프로젝트에 따른 이 공장 건설을 위해서 이 롯데 GS화학 보통주 714만 주를 출자하겠다고 좀 밝혔습니다. 해당 내용에서는 총 투자비가 9,500억, 자본금은 3,800억으로 좀 추산되고 있고 하단 내용들에서 기타 특이사항 좀 없는데 이 종속회사인 이 특수관계인에 대한 어떤 출자 부분을 밝히는 공시이기 때문에 다음 공시 이어서 보겠습니다. 바로 어제였습니다. 신규 시설 투자 공시를 했는데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시설 투자입니다. 롯데케미칼이 회사의 새로운 설비 투자를 결정했다는 공시입니다. 투자 구분은요, 신규의 시설 투자입니다. 투자 대상입니다. 대산 공장 내에 전기차 배터리, 전해액 유기용매 생산 시설에 투자를 하겠다. 투자 금액은 1,400억 원입니다. 회사 자본의 0.91%에 해당되는데 지금 이 타이틀이 자율공시죠. 10%의 초과 요건은 아니지만 회사가 그래도 일정 금액에 따른 이 투자에 대해서 소상하게 좀 알리는 공시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투자 목적은요, 당사의 전액 유기용매 사업의 포트폴리오 확장을 위해서입니다. 6월 28일부터 2024년 6월 말까지 투자를 하는 조건인데 2년에 걸쳐서 1,400억 원을 투자하는 이 결정입니다. 투자 판단 사항입니다. 당사 전액 유기용매 사업 포트폴리오 확장을 위해서 전액 유기용매 수요 급성장에 대응하기 위해서 대상 공장의 EMC 그리고 DEC의 생산시설을 신규 투자하는 건입니다. 투자 금액과 투자 기간은
진행 경과, 경영 환경 변화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다. 상기 자기자본은 21년 12월 말 연결 감사 보고서 기준이다. 투자 기간의 시작일과 종료일은 준공 완료가 예상되는 시점이다라고 밝히는 공시입니다. 네, 이렇게 롯데케미칼 많은 공시들이 있었는데요. 대표님, 이 미국 내 배터리 소재 사업 신규 법인을 설립한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이것도 한번 봐주실까요? 네, 이어서 좀 같이 볼까요? 네. 이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의 취득 결정 자율 공시입니다. 이 요건도 10% 초과 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발적 공시를 좀 한 건데 발행회사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롯데 배터리 멀티얼 USA 코퍼레이션인데 지금 전체적인 부분 취득 금액은 12억 8,300만 원입니다. 지금 많은 투자 금액은 좀 아닌데 이게 추후에 최초 법인 설립에 따라서 추후에 이제 확장 여부를 좀 가져갈지를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취득 방법은 현금 취득이고요. 취득 목적은 미국 내 배터리 소재 사업 추진 총괄을 위한 신규 법인 설립을 위한 목적이다. 이사회 결의일은 6월 28일이고요. 본 공시는 당사가 미국 내 배터리 소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추진하고 총괄하기 위해서 미국 내 신설 예정 법인인 롯데 배터리 멀티얼 USA 코퍼레이션의 출자를 결정한 건입니다. 발행회사는 미국 법인으로 해당 법인의 설립 시 자본금 1달러당 100조를 발행했다라고 좀 밝혔고요. 별도의 주식을 발행하지 않습니다. 취득 금액은 1,283원의 이 환율을 좀 적용했다고 좀 밝히는 공시인데 하단에 지금 내용들이 없죠. 네네. 지금 발행회사 요약 재무 사항들이 없는 걸로 봐서는 지금 미국 내 이 배터리 사업 투자를 위해서 신설 법인을 좀 만드는데 통상적으로 12억 8,300만 원을 투자해서 어떤 사업을 하지? 좀 굉장히 좀 의문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이거는 신규 설립 이 비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전체적인 금액의 12억 8,300만 원에 불과하지만 이는 최초 이 법인 설립을 위한 이 기초 자금이라고 좀 판단을 해보고 법인 설립 이후에 이 책정된 이 회사 캐파에 맞는 자금이 추가적으로 투입되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 이 공시입니다. 이어서 공시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 보호 현황입니다. 이거는 사실상 이 자율 공시 사항이긴 한데 회사 내부의 정보 보호 관련된 인력이나 정보 보호 솔루션을 위한 어떤 노력을 좀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사실상 이 투자자 이 투자 환경, 경영 환경에 관련된 내용들을 투자자들에게 좀 알리는 이 공시가 좀 될 텐데 뭐 이거는 한번 좀 읽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정보 보호 투자 현황에 관련돼서 이 정보기술 부문의 투자액은 2,414억이죠. 죄송합니다. 241억. 네네. 제가 순간 눈이 좀 안 보이는데 241억 원의 이 그룹 내 전체에서는 241억 원 그리고 정보 보호의 투자 부문은 14억으로 좀 책정이 됐습니다. 임직원은 4,571.5명을 좀 대상으로 했는데 정보 보호의 인력 현황을 좀 회사 내에서 좀 약식을 좀 기재를 한 거고요. 관련된 정보통신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의 정보 보호를 위한 활동 현황에 대해서는 필수 보안 솔루션의 운영, 전사 이메일의 모의 바이러스 훈련 이게 등등등 뭐냐면 지금 회사 내 뭐 해킹이라든가 주요 이 사이버 공격에 대응할 수 있는 회사의 어떤 방어 체계나 또는 회사가 내부적인 이 개인 정보들이나 주요 정보들을 어떻게 좀 잘 보호하고 유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투자자들에게 알리는 공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정보 보호 투자 현황 공시까지 간략하게 짚어주셨습니다. 대표님, 근데 이 롯데케미칼이 올 초부터 미국의 배터리 소재 법인을 설립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사실 나오긴 했었잖아요. 그럼 미국 시장에서의 전망은 혹시 어떻게 보실까요? 네, 지금 이 롯데의 이 행보가 굉장히 조금 주목되고 있는데 네네. 저도 사실상 롯데케미칼이 처음에 PI 첨단 소재 인수를 좀 타진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게 일회성의 어떤 M&A를 좀 가져가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롯데케미칼을 주력으로 해서 지금 전기차 소재 사업 부분에 다소 후발주자입니다. 네네. 다소 후발주자임에도 불구하고 공격적인 행보를 좀 이어가고 있는데 일단 뭐 대상 공장에 1,400억 원을 투입해서 EMC와 DEC 생산을 위해서 추진하겠다라고 좀 밝혔는데 이게 에틸렌 카보네이트 그리고 디메틸 카보네이트라고 이제 불리우는 이 대표적인 전해액 유기용매입니다. 필수 4대 소재라고 들어가요. 전해액 안에 들어가는 전해질 용액 안에 들어가는 4대
핵심 첨가물이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이게 전액 전체 구성원가의 30%를 차지합니다. 이 4대 소재를 모두 롯데케미칼이 지금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전액을 만드는 엔캠이나 첨보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롯데케미칼과 같은 이런 회사로부터 4대 핵심 소재인 유기용매를 받아서 첨가해가지고 납품하는 이 전액을 좀 만들어야 되는 어떤 이슈인데 지금 이 소재 특수 소재를 좀 만들어내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 사업이 굉장히 좀 메리트가 좀 있었다고 봐요. 흥미있게 좀 저는 지켜봤는데 전체 비중 원가 30%를 좀 차지한다고 좀 밝혔고요. 이게 핵심 소재이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이 전고체 배터리가 나오기 양산되기 이전까지는 전액이 4대 구성 요소로 이제 구성되는 이 배터리 안에서의 어떤 첨가물로서의 어떤 가치는 좀 반영되지만 이후에까지는 아직도 그래도 개발 단계까지는 2030년도 이후에는 사실은 배터리를 전액으로 다 채워야 되는 어떤 이슈라고 저는 뭐 개인적으로 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어떤 캐파 그리고 이제 성장을 좀 이뤄내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롯데케미칼이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이 대표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내 대기업 중에서는 배터리 사업의 후발주자로 평가를 받고 있잖아요. 그럼 이미 시장에 진출한 경쟁 업체들과의 경쟁의 좀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일단 공격적인 M&A를 할 수밖에 없죠. 지금 초도의 기술 개발을 했던 과거에 뭐 여러 핵심 소재를 만들고 있는 이 2차 전지의 소재 또는 장비, 부품 회사들 각각의 역량들을 좀 보면 이게 1년, 2년 내 개발을 해서 가져간 게 아니라 상당수 오랜 기간의 노하우를 가져가죠. 특히 이 소위 말하는 부품들의 진입은 좀 더 빠르죠. 부품들의 어떤 진입률은 좀 빠르지만 수익성 관점에서는 이게 수익을 크게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그렇지만 이제 소재는 좀 다르다는 거죠. 소재는 적용 요소가 원통이냐, 각형이냐, 파우치형이냐 이 요소에 따라서 좀 많이 달라지고요. 적용될 수 있는 어떤 원청이냐, 그다음에 이 타입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재라는 것은 사실상 이 수율 보장이 충분히 좀 이루어져야 되는 어떤 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말로 이 기술 집약적인 산업이고 사실상 많은 연구개발비가 투입될 수밖에 없고 양산 비용도 상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중견기업들이 소화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사업 부분 중에 하나인데 롯데케미칼이 그래서 PI 첨단 소재나 최근에는 일진 머티리얼즈의 인수까지 타진하고 있다는 어떤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 지금 이 소재 사업 부분의 이 확장세를 좀 이어가는 관점에서 연계점 관점에서는 저는 충분히 일진 머티리얼즈의 어떤 인수도 상당수 좀 마련된다라고 좀 보고 있다는 거죠. 회사는 최근에 이 4대 소재라고 좀 불리는 분리막 소재가 좀 있었고요. 전액 유기용매 그리고 롯데 정밀화학을 통해서 음극박 사업까지 좀 추진하겠다라고 좀 밝힌 만큼 자 이런 부분에 대한 사업 확장세 부분에서는 오히려 소재 사업을 조금 더 집중하는 흐름들을 좀 가져가지 않을까. 이 메인에는 롯데케미칼이 선봉에 서 있다라고 판단을 해봅니다. 네, 일단 경쟁에서 좀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공격적인 M&A까지 좀 기대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 그럼 끝으로 대응 전략까지 부탁드릴게요. 네, 롯데케미칼의 최근의 어떤 횡보에 저는 집중을 좀 하고 있고 사실상 지금 소재 사업으로서의 사업선을 함에도 불구하고 크게 주목받았다라고 좀 보기에는 애매합니다. 2021년도 3월 주가의 상승, 2020년도의 기점에서 기대감을 수반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모두 상승폭이 모두 반납된 흐름까지 보여지고 있죠. 주가의 형국도 2020년도에 어떤 이 바닥권 영역대까지 좀 내려와 있는 형국이기 때문에 지금 보유자 관점에서 영역부터 제시를 해드릴게요. 지금 추세적으로 좀 보면 자 조금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추세적인 부분에서는 자, 이 구간 이탈했네요. 18만 3천 원이 오늘 이탈이 좀 됐기 때문에 네네. 추세적으로 조금 더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 하방 경직성을 좀 갖고는 있지만 저는 오히려 추세 이탈은 매수 관점의 기회로 봐도 괜찮다. 자, 이 구간입니다. 17만 5천 원에서 18만 원, 17만 5천 원에서 18만 원 구간 포트 비중 5%의 분할 매수 의견을 좀 제시해드리고 만약에 17만 5천 원이 이탈된다면 추가 포트 비중 5%의 분할 매수 의견도 나쁘지 않다는 점. 2분기 실적 기조까지 좀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당장의 실적 수반하는 것보다는
회사의 공격적인 행보 이후에 기대감을 수반하고 숫자가 찍히는 행보까지 가져간다면 롯데케미칼 점진적 우상향은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을 해봅니다. 네, 롯데케미칼 매수하기 좋은 구간은 17만 5천 원에서 18만 원까지 포트 비중 5%의 분할 매수 의견 주셨고요. 17만 5천 원이 이탈된다면 추가 5%의 매수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첫 번째 기업 롯데케미칼 알아봤고요. 두 번째 기업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기업은 윌링스입니다. 윌링스는 2003년 설립돼서 2019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주요 사업은 태양광 발전 시스템과 에너지 저장 시스템 ESS의 구성 요소인 전력 변환 장치를 자체 개발, 제조 및 판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사업 부문은 신재생 에너지 부문과 파워 솔루션 부문으로 구성이 되고 있는데요. 신재생 에너지 부분은 태양광 발전 시스템 및 ESS의 구성 요소인 전력 변환 장치를 자체 공급하며 설계, 기자재 조달 및 공사 등을 일괄적으로 제공하는 EPC 사업을 진행하고 파워 솔루션 부문은 다양한 전력 변환 장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최근 실적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2021년도 개별 기준 매출액은 361억 원, 영업 손실 12억 원을 기록했고요. 단기 순손실은 2억 9천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매출액은 전년 대비 42.9% 감소했고 영업 손실은 1,048% 증가했으며 단기 순손실을 기록하면서 적자 전환했습니다. 회사는 통신용 배터리팩 매출 감소와 태양광 관련 매출 지연으로 인한 손익이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기업 정보 알아봤고요. 대표님, 어떤 공시가 있었나요? 네, 바로 어제였습니다. 회사는 최대 주주 변경을 수반한 주식 양수도 계약 체결의 정정 공시가 좀 있었고요. 최대 주주 변경 공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임총을 했는데 임총 결과에 따라서 그리고 대표이사 변경 관련된 선임 한 건이 있는데 이어서 좀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월 29일자 공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 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의 체결 정정입니다. 회사는 1차와 2차에 나눠서 경영권 이 양수도 계약을 좀 체결을 했었죠. 그런데 1차 계약은 좀 완료했다라고 공시가 있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차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 잔금 지급일의 변경인데 잔금 예정 일자를 6월 30일에서 6월 29일 하루를 앞당긴 겁니다. 즉 1차 잔금 일정을 6월 30일 오늘까지인데 하루 앞당긴 어제 납입을 하겠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최대 주주의 변경 일자가 6월 30일 오늘자가 아니라 바로 어제가 되는 겁니다. 내용 이어서 보도록 하죠. 전체 양수도 대금은 300억 원입니다. 지금 1차는 회사의 어떤 주식 80만 주에 대해서 176억 그리고 한 주당 양수도가액은 2만 2천 원이었습니다. 전 최대 주주인 안강순 씨가 제이스코 홀딩스로부터 매각하는 이 결정을 좀 했었고요. 계약금 그리고 잔금은 6월 29일 날 수령을 했다라고 좀 밝혔고 2차 주식입니다. 2차는 전체 주식을 모두 다 매각한 것이 아닌데 다소 좀 아이러니한 그때 이 양수도 계약이라고 좀 말씀드렸죠. 네네. 1차 잔금만 받고 이 소위 말하는 보드죠. 경영권을 반을 찾는데 나중에 이 분쟁이 생겨. 그러면은 사실상 적은 돈으로 인수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 피해를 어떻게 억울히 했을까? 즉 이 부분을 어떻게 좀 수락을 했을까? 이게 좀 관건이라고 좀 봤는데 2차 주식 내역 볼게요. 계약 체결은 5월 23일 날 동일하게 했습니다. 전체 56만 8천 조 124억 원에 대해서 이것도 역시 주당 2만 2천 원인데 계약금은 바로 오늘 받습니다. 오늘 2차 대금 20억을 받고요. 잔금은 9월 28일 날 나머지 104억 원을 지급받는 조건이다. 매도 선택권 20만 주에 대해서도 매도인이 매도 소유권을 좀 보유하는 조건이었기 때문에 다소 좀 아이러니한 그렇다면 매각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매도인에게 양수인에게 어떤 일종의 보장치를 좀 해놨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자, 이 여부를 좀 차지하고요. 자, 그래서 어찌됐든 어제 최대 주주가 변경이 됐습니다. 소유 주수 116만 8천 주를 보유하고 있는 안강순 씨에서 제이스코 홀딩스로 이 변경이 되면서 주식 매매 계약 체결 후 1차 잔금 납부에 따라서 주식 인도가 됐고 이에 따라서 최대 주주가 변경됐다라고 좀 밝혔습니다. 오늘 임총을 했는데 임총 결과도 모두 승인 안건들이 다 가결이 좀 된 것을 좀 보여지고요. 이에 따라서 오늘 대표이사 변경 안건이 있었네요. 안강순 대표이사에서 최병화 대표이사로 오늘
신규 선임이 되면서 경영권은 지금 변경이 된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6월 24일 최근 공시 중에 좀 이력 있는 공시가 바로 이건데 네네. 자, 스토리 좀 이어서 보죠. 자기 주식 신탁 취득 계약, 자기 주식의 취득 신탁 계약의 체결 결정인데 자기 주식을 회사가 취득하는 방식이 두 가지죠. 회사의 자금을 회사가 직접 취득하는 방식이 있고 이처럼 신탁 계약을 해서 돈을 위탁해가지고 우리 주식을 사주세요라는 계약을 체결하는 겁니다. 6월 24일부터 12월 24일까지 주가 안정 및 주주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서 DB금융투자에게 20억 원을 위탁한 겁니다. 계약 체결은 6월 24일인데 이에 따라서 회사는 20억 원의 이 자금을 12월 24일까지 주가 낙폭이 좀 심화되는 구간에 또는 회사가 요청하는 어떤 일자에 이 회사의 주식을 좀 매수해주는 계약인 공시입니다. 네. 네, 대표님. 근데 이게 좀 다소 갑작스러운 자사주 취득 공시인 것 같은데 뭔가 내포된 의미가 있을까요? 네, 좀 냄새가 많이 났죠. 왜냐하면 지금 제가 지난 이 윌링스 시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통상적인 좀 정상적인 이게 계약인가? 1차 대금을 받고 절반을 2차로 받는데 보드를 다 넘겨주고 지금처럼 대표이사까지 다 준다? 좀 이해가 좀 되나요? 아니요. 뭔가 서로의 어떤 이 이면 약정 사항이 있지 않았을까? 이 만약에 뭐 변경은 최대 주주의 뭐 질권 약정이 좀 있었던가? 만약에 그런 사항이 있었으면 공시가 다 되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위법 사항들이 사실상 보이지 않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이게 상식적인 거래가 아니다라고 좀 말씀드렸던 원인이 파는 사람 입장에서 내가 전체 돈을 다 받지 못했는데 고가키를 넘겨줍니까? 그건 불가능하죠. 그렇죠. 가족같이 또는 정말 이 혈육으로 우리가 믿을 수 있다라고 좀 판단된다면 가능할 수 있는 이야기지만 전혀 다른 이해관계자들에게 절반의 이 대금을 받고 내 모든 권한과 대표이사직을 넘겨준다? 그렇다면 나는 안전장치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럼 변경은 최대 주주의 지분을 전체적인 담보를 잡는다? 그렇다면 담보공시가 되어야 되는 담보공시 또 없습니다. 자, 이런 맹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상식적이지 않은 이 형태의 투자를 하는 것은 리스크를 수반한다는 것이죠. 이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양수도의 종결이 결국엔 이 윌링스의 이후의 관점으로 우리가 지금 지켜볼 수 있는 요인인데 네네. 지금은 1차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종결이 좀 됐습니다. 9월 28일 날 잔금 지급 여부가 좀 중대한 포인트가 좀 되는 셈이고 이에 따라서 좀 주당 22,000원의 이 형성된 이 매가가 지금 12,100원으로 주가가 좀 급락을 좀 했었습니다. 이처럼 주가가 좀 급락하게 되면 인수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죠? 인수를 돌연 철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그렇죠.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소위 말해서 나쁜 마음을 만약에 먹는다면 지금 잔금 지급하지 않아도 되죠. 장내에서 매수를 하는 게 더 메리트가 있을 수 있는 셈이기 때문에 우려를 아시지만 뭐 신의 성실 원칙에 입각해서 서로가 정상적인 딜클로 좀 잘하면 문제가 될 건 없습니다만 한간에서는 이러한 어떤 낙폭 과대 부분에 회사의 자사주로 이 주가의 하락을 좀 막지 않았는가 그런 의혹이 좀 제기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이렇게 윌링스도 과거 매각 과정에서도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대표님, 그 당시 상황에 대해서도 설명 같이 부탁드릴게요. 네, 지난 3월에 사실상 회사의 이 경영권 양수도 계약이 한 차례 최종적으로 이 정리가 됐었어요. 네네. 이게 딜이 이 깨지면서 사실상 이 회사의 어떤 이 이슈감, 기대감으로 주가가 좀 올랐던 이 이슈가 오히려 주가 좀 하락했던 이 배경이 됐습니다. 3월이었으니까 바로 여기였네요. 주가가 기대감을 수반했던 구간이 바로 여기였다면 지금 딜이 깨지고 나서 주가 좀 급락을 했었다가 횡보 이후에 다시금 이 매각 기대감이 좀 반영됐던 이유 그리고 그다음에 재료 소멸. 자, 요 관점인데 확대를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요 구간에 불법 행위가 좀 발생된 것은 아닌가라고 주장이 좀 나오고 있었어요. 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주가가 급락할 것이다. 이 경영권 양수도 계약의 해지로 인해서 주가가 급락할 것을 우려해서 사전에 주식을 매각했을 가능성에 대한 의혹이 제기가 된 것인데 미공개 정보 이용은 공개되지 않는 회사의 공시나 중요한 어떤 의사결정 사항들이 사전에 이 주가의 어떤 편취행위 또는 매각행위
미공개를 정보에서 이익을 보는 행위는 이게 앞으로 어떤 공시가 나오거나 어떤 정보가 나올 것을 예상해서 주식을 먼저 삽니다. 이 공시가 나왔을 때 고가의 주식을 처분한 행위가 미공개 정보 시세 행위가 되죠. 반대로 미공개 정보 이용 손실 회피라고 불리우는데 앞으로 나올 악재에 대비해서 먼저 주식을 팔고 주가가 급락했을 때 나는 그만큼 덜 손해를 보게 되는 셈이기 때문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손실을 회피하는 전략. 즉 지금의 경우에는 안 대표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자신의 주가를 사전에 좀 팔았다. 그래서 손실을 미연에 방지했다라는 어떤 의혹이 제기된 바가 있었고 이에 대해서 뭐 매체에서 좀 기사가 좀 다뤘었는데 현재 안 대표가 현재 해외에 있기 때문에 입장 표명을 하기가 어렵다. 자 이런 답변으로 좀 나오는데 뭐 조사는 좀 진행 중인 것으로 판단이 된다는 뉘앙스의 기사였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윌링스 아무래도 의혹이 좀 많이 남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어서 실적도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그래도 손실의 폭을 점차 줄여가는 모습인데 올해 실적 전망은 혹시 어떻게 보실까요? 예, 저는 일단 뭐 실적적인 추이 부분보다 지금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실적이 아무리 좋고 안 좋고에 대한 업황에 대한 부분을 오늘 포커스를 맞추는 것보다 윌링스는 오늘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지금 1차 딜에 대한 클로즈는 이루어졌지만 9월 28일 날 2차 잔금까지 잘 이어질 것인가. 이에 따라서 만약에 이행되지 못해서 분쟁이 발생되거나 또는 담보로 수취하는 어떤 부분에 대한 이슈가 부각될 수 있지 않을까. 리스크적인 어떤 관점에 대한 어떤 부분으로만 오늘 이야기를 좀 해주고 싶고 아무리 실적이 2분기, 3분기에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리스크가 해지되지 않는다면 이 부분은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지금 차트 잠깐 보면 오늘 8.3% 하락한 12,100원의 주가 형성을 좀 하고 있는데 기대감을 수반했다기보다는 일단 우려했던 사항보다는 1차적인 이 계약이 잘 이행은 됐어요. 그래서 오늘 임총을 통해서 사실상 대표자도 좀 바뀌었는데 만약에 변경후 최대 주주가 정상적인 잔금을 납부하거나 명확한 이 경영권을 장악을 통해서 향후의 미래 비전을 선포할 수 있는 어떤 자금 조달도 갖고 회사를 좀 체계적으로 만들어 간다면 상관이 없는데 9월 말까지 어떤 잔금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전 경영진과 현 경영진 간의 어떤 분쟁은 가시화될 수 있는 불씨가 남아있다라는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보유자 관점에서 먼저 영역 좀 제시해 드릴게요. 보유자 관점에서 12,000원이 이탈되지 않는 보유 의견을 좀 제시해 드리고 신규적 매수 관점은 관망 의견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윌링스 신규 매수는 관망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보유자 관점에서는 12,000원이 이탈되지 않는다면 보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적 관점보다는 잔금 여부에 좀 더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기업 살펴볼게요. 마지막 기업은 메디콕스입니다. 메디콕스는 1999년 1월 설립 후에 2010년 중앙오션과 합병했습니다. 선박의 선수, 선미, 엔진룸 등 선박 블록 제조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사업군은 신약 개발 사업, 조선 블록 사업, 발전기 사업, 의료 솔루션 유통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최근 실적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2021년도 연결기준 매출액은 174억 원, 영업 손실 93억 원을 기록했고요. 당기 순손실은 224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7.7% 증가했고 영업 손실은 115% 증가, 당기 순손실은 161.2% 증가하면서 적자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전환사채 발행으로 인한 금융비용의 증가와 지분법 손실로 당기 손실이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기업 정보 알아봤고요. 대표님, 어떤 공시가 있었나요? 네, 바로 어제였습니다. 회사 감자 완료 공시가 있었는데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감자 완료입니다. 감자 완료된 주식의 종류와 손료 보통주 8,665만 7,536주입니다. 보통 주식이 9,628만 6,151주에서 962만 8,615주로 10주가 한 주로 좀 병합되는 효과가 좀 있었는데 5월 11일 날 이사회 결정 이후에 1개월 경과된 시점. 오늘 감자 기준일이 됐기 때문에 효력 발생일은 6월 28일이 좀 되는 셈이고요. 이에 따라서 회사의 상장 예정일은 7월 15일입니다. 감자가 완료가 됐다는 것은 지금 이 주식수가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고 7월 15일 날 새로 변경된 962만 주의 신주가 유통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네, 이렇게 메디콕스 감자가 완료됐다는 소식입니다. 먼저 이 사업 부분에 대한 이야기부터 나눠볼 텐데요. 의료용 대마 사업 인프라 확장에 앞장서고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한번 같이 봐주실까요? 네, 지금 메디콕스의 경우에 지금 기업공시연구소 내에 있는 이 회원분들도 사실상 많은 분들이 이 종목에 대한 걱정도 많았고 문의가 좀 많았던 종목이었기 때문에 한 번 더 네네. 다루긴 하지만 지금 회사의 횡보가 사실상 이게 좀 잘하고 있는 횡보가 잘하고 있는 사업의 횡보가 맞는가. 커넥이 인수했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핀테크 사업을 좀 더 가시화시키면서 주력 사업을 좀 더 이 신규 사업에 대한 어떤 새로운 사업을 부각시키면서 이 사업을 잘 성장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전망을 했었는데 네네. 지금 언론을 통해서 밝혀지는 이 사업 부분이 너무나 또 지저분합니다. 과거 메디콕스가 보여줬던 이 사업의 행보와 별반 다를 바가 없어요. 회사가 최근에 호주 소재 대마 재배 기업인 그린파머스와 원료 수입 독점 계약을 체결해서 이 대마 오일을 유통해서 연간 130억 원의 이 수익을 좀 창출할 수 있다라고 좀 밝힌 바가 있었고요. 최근에는 블리스터 포장 사업 부분에서 40억 원의 규모의 이 매출이 올해 반영될 수 있다는 어떤 전망. 이 부분은 뭐냐면 이 제품 전면 부분을 플라스틱 시트로 이 막아서 사실상 이 내용물을 충전하고 투입해서 필름을 덮어 밀봉하는 어떤 포장재입니다. 자, 이 사업에서 40억을 좀 얻겠다. 그리고 좀 최근에는 ABS 누전 플러그 판매에 본격 돌입했다. 안과용 의료기기를 또 유통한다고 좀 밝혔죠. 그래서 UMI 옵틱스가 위탁 생산 방식으로 생산한 이 부분을 이 메디콕스가 유통하는데 올해 50억 정도의 실적이 좀 반영되고 내년에 100억 정도 조금 다 반영된다. 그다음에 그 이전에는 컬티바 유한회사를 통해서 의료용 대마 사업을 진출하겠다. 이게 뭐 라오스로부터 이 의료용 대마 연구 실험 재배에 관련된 어떤 사업 허가를 받았다. 언론 통해서 밝히고 있는데 지금 실체 확인에 대해서 팩트 체크가 좀 되었느냐. 공시를 통해서 명확하게 설명된 바가 있었느냐. 그런데 지금은 모든 게 다 제로와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주력 사업이 좀 전무합니다. 지금 1분기 실적 안에서만 보면 주력 사업은 지금 엉망이거든요. 연결 실적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는 전년 동기 대비 34억보다 발전돼 지금 소폭 상승한 45억 원의 매출액을 기록했고요. 영업손실 23억, 분기 순손실 15억을 기록했기 때문에 올해 영업수익이 어떤 개선이 없다면 관리 종목 지정 사유가 발생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네네. 발등에 좀 불이 떨어졌기 때문에 한 가지 사업을 정말 잘해서 2년, 3년 이후에 주력 사업으로 좀 키워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의료용 대마 사업도 한번 해보고 그다음에 포장 사업에 뭐 의료용 안과용 의료기기 그다음에 뭐 대마 사업권 자 이게 보면은 이 투자자 관점에서 다 제로성 기사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이게 이번에 사실만 부각됐으면 상관이 없네. 작년에도 사실상 뭐 코로나19 관련된 어떤 유통을 한다, 뭘 한다. 지금 지저분하게 주가의 어떤 형성 이후에 경영진이 바뀌었는데 회사 행태는 바뀐 게 없습니다. 자,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안타깝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가의 어떤 흐름들 보면 메디콕스 지금 1,995원에 지금 이 주가 형성된 금액이 540원까지 지금 내려와 있는 거죠. 10대 1 감자기 때문에 기준 주가는 10주로 병합된 효과 5,400원에 이 7월 15일 날 상장된 날 상하 제한폭 50%예요. 5,400원이니까 최대 한 7,500원이 상한가 7,500원에 기준가가 산정돼서 30% 상한가가 되게 되면 거의 뭐 9,000원 정도의 가격 형성이 될 수 있는 거고 반대로 50% 하락 부분에 30%라면 이 하락폭은 2,000원대가 더 내려갈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운 구간 안에서 지금 사업에 대한 어떤 회사의 명확한 어떤 이 전망 예측이 좀 필요하지 않나 예상을 해보지만 메디콕스 저희가 뭐 지속적으로 한 번 더 방송을 통해서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메디콕스까지 알아봤습니다.